이 전로크가 이게 참 강의가 쉽질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사람에 보니까 굉장히 강의가 쉽지를 않은데, 문제는 이 인간 오성론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이라는 이 저작은 이 사람이 근 20년에 걸쳐서 이게 쓰여졌어요. 근 20년.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혁명이 1688년인가? 이걸 기점으로 생각한다면 최초에 이것이 쓰여지게 되는 게 1972년 2월에 그 애슐리 경의 엑스터 하우스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잡담을 나눠요. 그냥 잡담을 나누는데, 그때 잡담을 나누는 그 주제가 이런 주제였다고 그래요. 도덕성과 계시종교에 관한 논의였는데,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들이 막 개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선 우리의 지식이 다룰 수 있는 적합한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러한 뭐 계시 종교에 관한 얘기를 과연 우리의 오성이 그런 주제를 다루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걸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뭐 누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합의를 봐요, 이 사람들이. 오케이. 그냥 생구라만 피지 말고 우리 오성 자체, 우리 그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는 이해력이라는 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휴먼 언더스탠딩, 우리의 이해력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과연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에 관해서 세미나를 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이 2차 모임을 갖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뭐를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그래가지고 이 초고가, 인간 지성론의 초고가 A, B로 이제 학자들 간에 A, B가 작성된 것은 1671년 이때 벌써 작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1675년부터 78년까지 프랑스에 3년 반 정도 머물 때, 그때 또 제2 이게 초고고 제2 원고가 마련돼요. 그가 네덜란드로 망명되어 있었던 사이 1683년부터 1689년까지 명예혁명 이 시기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때 다시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1686년 말경에, 이 말경에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오성론의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거의. 이 사람이 1689년에 영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결국 정부론과 인간 지성론, 그러니까 인간 오성론을 출판 계약을 맺어가지고 결국 1694년 5월에 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의 이 사람의 인생의 전 세계에 한 2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인간 오성론에게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정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
그 뭐 이 사람이 의학도 공부하고 뭐 별의별 그 지적인 거를 거치면서도 이렇게 인간의 관념에 대한 얘기를 인간의 지식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유의 그 인간 오성론과 같은 이러한 유의 책이 이전에 없었고, 그리고 인간의 그 지식이 도대체 어떻게 성립하느냐 이런 거를 이렇게 방대하게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일이란 말이야,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여기 서문에 각하들한테 보내는 헌정서한이 또 있어요. 그 뒤로는 이제 독자들에게 드리는 서한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독자 여러분, 제가 한가하게 기분 전환용으로 무료한 시간에 써본 것을 독자 여러분께 제출합니다. 독자들께서 따분하실 때 다행히 약간이라도 기분 전환이 되고 읽으시면서 제가 쓰면서 맛본 즐거움의 반만이라도 맛보실 수 있다면 저는 헛수고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또한 돈을 낭비했다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즐겁게 저술 활동을 마치고 난 지금 이 책에 집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마십시오. 지성은 영혼의 가장 고상한 기능입니다. 지성의 사용이 그 어떤 기능보다 고귀하고 변함없는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는 이 책의 주제인 지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식을 향해 전진할 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그 발견은 새로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당분간은 최상의 것이기도 합니다. 뭐 이러면서 쭉 구라를 폈는데 여기도 보면은 번거로움이 허락된다면 이 책의 내력을 소개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날 5명의 친구가 제 방에 모여 이 책의 내용과는 매우 거리가 먼 주제를 놓고 토론을 했는데 이게 계시와 이거예요. 우리는 곳곳에서 발생한 난문들 때문에 이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혼란에 빠지도록 만든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얼마간 당황해 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우리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성질의 탐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신의 능력부터 살펴보고 어떤 대상이 우리 지성으로 다루기에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러고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목표를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정확하게 아주 나오는데 이 책의 목표는 신념, 의견, 그리고 동의, 아센트의 동의의 근거 및 정도와 더불어 인간 지식의 기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인간 지식의 기원, 확실성, 그리고 범위를 탐구하는 것. 이게 아주 뚜렷하게 이 책의 목표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지식의 기원, 확실성, 그리고
범위.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벌써 존 로크라는 저 위대한 사상가의 그 기발한 발상을 말해주는 거죠. 이거 자체가.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근대 철학을 얘기하는 그 스타팅 포인트를 데카르트에서부터 잡는데 이 사람은 근대성, 모더니티의 아버지다. 막 이런 표현도 쓰고. 근데 저는 결국은 근대 철학에 있어서 그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크의 창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로크가 여기서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이런 문제들을 탐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서양 철학이 인식론에 또 매몰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존 로크의 이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이라는 책은 요 정도의 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길사에서 이 번역이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좋은 번역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번역으로서는 굉장히 레코멘더블한 그런 번역이라서 과연 존 로크가 뭔지 그러면 역시 이 원전을 사서 보는 게 제일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에 지금 목차를 한번 봅시다. 이거 말이에요. 목차를 보면 사실 생각보다는 간단한 구조예요. 이 사람의 내부 네 개의 목으로 네 개가 나뉘었단 말이에요. 네 개. 목 1이 of innate notions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본유 관념에 관하여, of니까 관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본유 관념에 관하여. 북 2가 of 여기다가 no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본유적 성격의 관념들을 이 사람 지금 notion이라고 분리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북 2가 of ideas예요. of ideas. 관념에 관하여라고. 지금 지식의 문제를 탐구하는 거예요. 지식. 근데 우리의 지식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 뭐라면 우리 지식은 관념으로 구성된 거라는 거지. 관념. 나무. 이 또 하나의 관념이고. 그로부터 하나님도 관념이고. 열정, 사랑. 이런 게 다 관념이란 말이야. 국가. 민족. 고조선. 이게 다 관념이란 말이야. 고구려. 이게 전부 지금 관념들이란 말이야. 이 관념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거를 밝히는 게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고 북 3가 of words예요. 단어에 관하여라고. 단어. 이 사람은 모든 관념이라는 건 뭐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experience. 경험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경험에서. 근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sensation. 감각에서 오고 reflection.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reflection. LECTIO. 내성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sens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인데
이 센세이션은 뭐겠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센세이션이라는 건 밖에 있는 사물과 관련되는 거지. 사물을 지각해서 형성되는 아이디어인데, 이 센세이션은 하나의 감관에 의해서 성립하는 심플 아이디어가 있고, 빨강 자체는 뭐예요? 그건 심플 아이디어라는 얘기지. 심플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색감이라고 하는 눈에서만 들어온 건데, 지금 우리 책상만 해도 이거는 색깔, 형태, 모양이 다 들어오니까 그거 벌써 뭐예요? 그럼 복합관념이지. 복합관념. 그럼 컴플렉스 아이디어라고. 컴플렉스 아이디어. 컴플렉스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센세이션에는 이런 컴플렉스, 심플과 컴플렉스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플에서 컴플렉스로 엮어내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갓도 뭐지? 갓도 컴플렉스 아이디어일 뿐이다, 이거지. 컴플렉스 아이디어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사실 갓이라는 거는 지금 결국은 이 센세이션에 귀결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센세이션에 귀결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갓이라는 것의 전통적인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모든 갓의 존재는 그대로 다 인정한다니까. 그것이 그냥 기원상 지금 그러니까 컴플렉스 아이디어라는 것 뿐이지, 그 갓에 대한 이걸 통해서 새로운 규정은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존 로크 같은 사람들의 시대에 이 논의가, 이거 우리가 읽으면 황당해지는 게 뭐냐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저성이 없기 때문에, 철저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물이 있고, 이 사물에 촉발되는 센세이션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 안에 이 아이디어는 다시 뭐하고 결합해요? 월드하고 결합하는 거지.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념이 어디서는 갓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데우스라고 하고, 어디서는 도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북 4가 of knowledge, KWN, of knowledge and opinions. 그러니까 철학에서 knowledge와 opinion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단순히 지식과 의견 이런 얘기가 아니고, knowledge 그러면 이거는 에피스테메란 말이에요. 에피스테메란 말이에요. 하나의, 이건 진리라는 의미예요. 진리라는 의미고, opinion은 뭐예요? 독서라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릇된 판단들, 이런 거를 말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들인데, 이 사람은 결국은 이 knowledge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 사람은 이 개연성이라는 거, probability라는 거, probability라고 하는 이 자연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경험을 이 지식의 소스로 인정하니까 그 과학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학이라는 것이 절대 확실한 지식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결국 우리가 개연적인 지식에 프로버블한 지식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챕터가 4개로 돼 있고 이거는 아이디어는 이거는 33개로 3개의 챕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words는 11개의 챕터로 돼 있어요. 11개 되고 of knowledge and opinion은 21개의 챕터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주제들이 그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지식 of knowledge and opinion을 가서 얘기해봐도 챕터 1이 of knowledge in general 지식 일반에 관하여 그 다음에 of the degree of our knowledge 우리 지식의 정도에 관하여 그 다음에 챕터 3가 of the extent of human knowledge 인간 지식의 범위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자자자자 아주 자세하게 논의가 되어 있는 굉장한 책이죠. 그렇게 해서 쫙 그 인간의 그 이런 것을 전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로크의 인간 오성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선 뭐예요? innate notion을 이 사람은 이제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를 우리가 이 사람은 깠잖아요. 인간이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없다. 그 인간은 타브라 라사다. 결국은 백지에다가 쓰여지는 게 지식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사람이 추구하는 정부론 자체가 그러한 인간 오성론적인 경험주의적 기초 위에서 된 거라는 얘기지. 인간들이 그 서로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동의의 체계에 따라서 권력도 구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경험주의 철학을 이 사람이 이렇게 인간 오성론이라는 걸 썼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이 경험주의적인 인식론 자체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의 권력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걸 인정해요. 이 사람은 전통적인 아주 신앙가예요.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든가 뭐 다 인정하지만 이것은 컴플렉스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신에 대한 모든 논의도 결국은 다양한 논의를 우리가 관용해야 된다. 이렇게 관용론으로 갈 수 있는 그 관용론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오성론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관용론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식론과 정치, 이 사람의 정치 학설, 그리고 이 사람의 사회계약설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이 인식론적인 테마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정치 학설만 쓴 것이 아니라, 정치론만을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인식론적인 논문을 썼다는 것 자체가 결국 존 로크로 만든 거고, 근세 철학을 새로운 지평 위에 올려놓은 작업이 된 거예요. 그 바쁜데 20년 동안이 꾸준하게 여기에 매달렸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매달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인데
지극히 비상식적인 새로운 에포크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는 결국은 경험주의 철학과 근대적 인간과는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고, 결국 경험주의 철학이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하는, 모든 독단을 배제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간의 그 인식의 기원에 관해서 경험주의자라는 것이지, 이 사람의 그 학문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 체계는 철저한 레셔널리스트다 이거야. 합리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크를 단순히 우리가 경험주의자라는 말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철학 체계를 지배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 모든 인간의 지식의 기원 문제에 경험에다가 뒀다는 것이지, 그 경험을 기원으로 두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 철학 체계 전체가 경험주의적인 것은 아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경험주의라고 하는 말을, 엠피리시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지식의 기원에 관한 문제에 한해서 엠피리시스트지, 이 사람이 추구한 모든 그 철학적인 이상, 이 사람은 그 직각적인 인투이티브 나얼리지를 가장 확실한 걸로 보았고, 그 감각적 인식을 불확실한 걸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 인식도 불확실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소위 말해서 그 합리주의적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지성론이, 인간 오성론을 이 사람들은 지성론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사람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인간 지성론은, 인간 오성론은 근대 철학에 있어 철학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로크는 당시 뉴턴, 보일, 시드넘 등의 자연 철학자, 자연과학자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결국은 조수로서의 철학자의 역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니까 철학이 그러한 과학적인 논의의 조수 노릇을 해주고, 관념과 언어의 분석을 통해서 언어의 명료성과 사고의 명료성을 추구한다. 이건 오늘날 분석 철학의 철학관하고도 상통하는 것이라는 거죠. 둘째로서는 로크는 인간 지성론에서 데카르트에게서 시작된 관념을 통한 길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실체, 공간, 운동, 존재, 힘, 인과관계 등의 관념들을 감각과 반성에서 주어지는 단순 관념들로 환원해보려는 노력.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 경험론의 과제와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로크의 인간지성론에서 뉴턴 역학을 비롯한 근대 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지식의 개념을 확립하려고 했다. 불가회의성, 필연성, 확실성이라는 지식의 개념이 귀납적 연역 자연과학에서의 지식 개념과 일치하지 않음을 로크는 주목하고 개연적 지식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절대 불가결의 절대적인 그런 필연성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의 권위를 그런 그 독단적인 절대성에다가 두질 않았다는 거죠. 로크는 인간 지성론에서 자신의 인식론적 입장인 표상적 실제론을 전개한다 그러는데, 이게 representative realism이라는 건데, 결국은 그 represent 이게 객관적인 세계가 엄존한다는 걸
이 사람은 나이브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하고 다른 거죠. 그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 지각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세계가 있고 그 외부 세계가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전해주는 관념만을 우리는 인지한다. 이런 게 representative realism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주의적 입장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일반 명사는 우리 마음의 작용이 만들어낸 추상 관념을 그 대상으로 가짐으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크는 결국은 이 언어에 있어서는 역시 노미널리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거죠. 유명론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적인 능력의 온건한 범위가 종교적 관용에 강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거는 로크는 이성이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성이 아무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종교적 물음이 생성될 때, 이성이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종교적 물음이 생성될 때 법적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신앙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도덕하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근대 정신의 로크는 요것이 아주 마일드한 출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결론은 로크의 정치 철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로크는 인간 오성론에서 인간 지식의 한계를 엄격히 설정하면서도 이성이 적어도 신의 존재와 도덕 법칙의 기본 원리를 증명할 수 있음을 인정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주의자의 이 이미지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는 권위와 전통에 대한 중세적 강조를 거부했고, 데카르트적 합리주의, 본유관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데카르트가 이끌어낸 사변적 형이상학에도 반대한다. 그가 보기에 이 모든 개념은 비합리적인 독단주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데카르트적인 이런 사변적 형이상학은 비합리적인 독단주의에 이르게 되고 개인적인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는 근대 과학적 방법이 자연세계와 인간세계에 관한 얼마간의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에 의존하여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적 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런 식의 인식론과 결국은 근대 철학에서 문제되는 정치 학설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로크의 이 인간 오성론 자체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한 측면이 많이 있다. 이 다음 시간에 될 수 있는 대로 그 인간 오성론 자체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조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